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계약서 작성 실무 보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이게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만. 우리 그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임대인 누구 성명 적고 임차인 성명 적고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하면 될 거고요. 이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가 아닙니다. 이건 도로명이 아니고 집원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집원 주소. 몇 번지 집원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받았다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건물명, 뭐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물명을 적으면 되겠죠. 건물명이 있으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이게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은 다가구, 원룸, 단독, 다중주택, 뭐 이런 것들이, 건축법상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런 게 단독주택입니다.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은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단독주택은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가구가 문제가 됩니다.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크게 분쟁이 안 생기는데 다가구가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조,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면적은 미터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터법. 지금 원래 세계적으로 미터법을 쓰게 돼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미터법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몇 마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 평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곱미터, 미터법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할 부분도 명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건물주는 하나인데 단독주택 3층 뭐 어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 면적 얼마인지, 그 단독주택이면 전체 면적도 나와 있고 임차할 면적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고요. 용도도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용도를 적어야만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면 이게 적혀 있는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 용도도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적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상가라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식당이면 식당 구체적으로 딱 적는 게 좋겠죠. 식당 중에서도 뭘 판매하는 식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건물주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용도를 적는 게 좋아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 사용 목적 외에, 임대차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했다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큰 용도로 적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 등 설정 여부 있음 없음 거의 다 뭐 있는 경우가 많죠. 담보물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요즘은 그 전세를 받으려면은 담보물건 설정되어 있으면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증명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저당 채권 채무 금액 얼마이다, 이런 것을 기재하면 될 거고요. 이거 미납국세, 납세 증명원 제출 받음,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분쟁 생기는 거 봤습니다. 저도. 국세를 안 내면 국세청에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하죠. 그래서 공매돼 버리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세 체납 사실을 확인 설명하지 않아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요즘은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전혀 안 하고 나 혼자만 하니까 이게 손님들은 왜 너만 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게 앞으로 모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납세 증명은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임차인한테 수수료 받기가 좋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떼오라고 하면 그 임대인한테는 요즘은 이걸 이 계약서 보여주면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납세증명은 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국세청 가서 되고 아니면 홈택스 그냥 인터넷으로도 다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 특히 이게 뭐냐면 이제 다가구가 문제가 된다고. 다가구인 경우는 방이 여러 개인데 방이 10개인데 내가 지금 만약 10번째 들어갔다면 9개 그 선순위 임차인들 다 적어야 되겠죠? 확정일자 현황, 언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얼마다, 보증금이 얼마다 이거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다가구인 경우는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 예를 들면 지금 LH에서 7천만 원까지 지금 수도권에서는 7천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서 제출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은 이거는 한글로 적는 게 낫겠죠? 1,000만 원이라고 안 적고 1천만 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1,000만 원이라고 적으면 앞에다가 구자 붙이면 9천만 원이 되겠죠? 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금액을 적고요. 뒤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뒤에다가 다시 추가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자 보증금이 얼마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영수자인 그 계약금 누가 받겠어요? 만약에 임대인이 받겠죠? 그러면 임대인 이름 적고 임대인 도장여기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따라오면 영수증 안 줘도 되잖아요. 계약서에 다 같이 해놓으면.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금 받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중개보수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계약금들은 가급적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한테 바로 주는 게 좋죠. 그래야만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급하니까 예를 들면 서로 지금 막 중개업소 여러 중개업소에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계약금을 일단 먼저 그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시킨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송금을 직접 안 시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놨다가 물건을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먼저 계약금을 입금시킨 사람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차임, 월세가 얼마인지 며칠 날 지급한다 이렇게 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2014년 11월 1일부터 보통 2년 많이 하죠. 그러면 2016년 10월 30일, 10월 31일까지 있나요? 10월이 31일 이렇게 보통 2년간 계약 체결을 많이 하죠. 이게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당사자 신분 확인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내장이나 또는 건축 허가서와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한다. 만약에 건축물 내장에도 기재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은 지금 건축물 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것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신분증만 위조해버리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즉 등기필증도 보여달라 하고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게. 왜냐하면 다른 중개업자들은 아무도 말 안 하고 나만 그렇게 하면은 별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식하게 그냥 사고 나든 말든 해버리면 돈은 순간적으로 많이 벌 수 있지만 언젠간 사고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계약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참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신분증 확인하라고 했는데 신분증도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조범들이 주민등록증만 위조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위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여권은 뭐 잘 없으니까 운전면허증 보자고 하시면 더 바람직해요. 주민등록증도 일사편리라고 있다고 했죠. 일사편리
또는 온 나라, 이거 일사필리로 들어가면 온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 24가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원 24에 들어가면은 뭐 일사필리나 온 나라에 들어가도 전부 민원 24로 연결되는데 민원 24에 들어가면은 이게 신분증도 위조된 건지 분실 신고가 접수됐으면 접수됐다고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위조 여부가 다 나타난다고 분실 신고를 하니까 만약에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신청, 뭐 분실 신고하면은 그게 다 기재가 돼요. 그래서 분실 신고된 거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민원 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음 이런 걸 많이 적어 놔놓으면은 나중에 설령 그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그러면 소매액이 감액된다고요. 의뢰인 가실 비율이 많고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 했다고 보고 만약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중개사고가 나면은 지금은 거의 한 50% 대부분까지 가면 중개업자 즉 개업공개사에게 50% 정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억 손해가 발생했으면 의뢰인 가실 비율도 50% 정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뢰인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민원 24에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음. 확인했는데도 확인하면 뭘 확인하냐면 이제 발급 날짜하고 발급 기간이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이 쳐보고 만약에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제 신분증을 누가 가져가가지고 위조를 해버리면 발급 날짜까지 똑같이 맞춰버리면 그 위조된지 나타나지 않겠죠? 민원 24에 들어가도 안 나타난다고요. 그것마저도 개업공개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날짜까지 똑같이 맞춰놨다면 그건 확인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보통 근데 나무 신분증을 안 보고 위조하면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조된 신분증 거의 다 나타난다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온 기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거는 다 민원 24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서울에서 어떤 사기 사건이 있었냐면은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주민등록증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복사된 주민등록증 가지고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사진만 갖다 붙여버리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죠.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전세로 남아간 경우가 있어요. 월세 뭐 한 몇 달 거 선불로 주고 들어가가지고 전세 서울에서 5억에 다른 사람한테 전세 나버렸어요. 파는 건 아니고요. 그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신분증에 사진, 자기 사진과 날짜까지, 발급 날짜까지 똑같으니까 민원 24에 들어가도 안 나타나겠죠? 그렇게 위조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했다면 그만큼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경감되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대리인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인해야 된다. 또 인감증명서도 보면은 본인이 뗀 건지 대리인이 뗀 건지 나타나잖아요.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고 그 다음에 위임장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있다면 이거는 만약에 설령 나중에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겠죠. 민법 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인감증명서도 또 위임장인 인감증명서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본인 누구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런 것도 또 적어놔야 돼요. 뭘 통해서 확인했느냐 아니면 전화 몇 번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적고 이 전화번호 뭐 예를 들면 010 제 혹시 뭐 개업 제 전화번호도 하나 적어 드릴게요. 010-4577-3445입니다. 개업 하시다가 또는 중개업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하시면 가급적이면 전화를 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 신분을 밝히시고 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화합니다. 신분을 안 밝히면 워낙 스팸 전화가 많이 오니까 요즘은 받는 것도 무서워요. 뭐 대출을 하라 하고 이런 거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요하죠 이게. 이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그럼 본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하면 가르쳐준다고 전화해보면 또 전화번호도 가짜로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까지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전화를 통해서 본인과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였음 하고 이 계좌로 입금시키는데 이 계좌도 계좌번호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라고요. 통장 가져와 보면 이게 가짜 통장인지 진짜 통장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 통장은 완전 새 통장이에요. 새 통장, 위조된 통장. 위조됐다는 거는 어떻게 위조를 했어요? 가짜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 가서 금방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위험하고요. 통장도 헌통장, 즉 통장 맨 앞에 보면은 발행 회차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0회 한 20년 쓰니까 70회 넘게 발행이 됐더라고요. 통장을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연결 계좌, 뭐 예를 들어서 청약저축 빠져나가는 거, 대출돼 있는 거 빠져나가는 게 다 돼 있다고 맨 첫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번호만 묻지 말고 가급적이면, 아니면 맨 첫 페이지 그 팩스로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나 또는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첫 페이지를. 통장 번호만 절대 묻지 마시고요. 물론 통장 번호만 물어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장 번호라도 입금시키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더 바람직한 거는 그냥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휴대폰 문자로 보내달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든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발급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발급받은 통장이고 몇 번째 발행했는지 그게 또 연계 계좌가 다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위조된 통장이 아니에요. 그런 통장으로 입금시키버리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순위 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계약 체결 시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 각 등기사항 증명서, 건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 중도금, 오늘 중도금 날짜면은 중개사무소에서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정표에 보면 오늘 딱 가면 일정표에 떠요. 오늘 실거래가액 신고 마지막 해야 되는 거 마지막 날짜다, 뭐 중도금 지급 날짜다, 이런 게 다 뜬다고요. 그 매일 아침에 가서 딱 컴퓨터를 켜면은 그 정보망이 다 가입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표가 떠요. 그러면 오늘 할 일이 다 뜬단 말이에요. 오늘 실거래액 신고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중도금 지급일이다 뜨면은 벌써 어제 미리 하루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되겠죠? 중도금 지급, 만약에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할 때는 대출이 융자가 없어가지고 없는데 중도금 지급할 때 뭐 가압류 이런 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가압류 신청하니까 바로 등기부에 뭐 하루만 지나니까 바로 기재되더라고요. 가압류 같은 경우. 그래서 계약시만 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 그때마다 계속 등기부를 떼보면 돼요. 떼보는데 얼마라고? 700원요? 열나면 700원이죠? 이게 돈 뭐 암기할, 저도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돈 내는 게 아니고 법무사들이 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법무사 아이디 패스워드 다 주니까 그 700원입니다. 열람하는 데는 700원입니다. 이게 아마 사람 손으로 가서 등기소에 가서 기계로 떼려면 1000원인가 하고, 아마 또 사람한테 하면 1200원인가, 그렇게 돈이 다 다르죠. 그 인터넷으로 바로 700원이면 하면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꼭 그 중도금 지급할 때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게 있으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말소하는 조건을 해야 되겠죠. 법무사들 나오라고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중개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해놔야 되겠죠. 한 이틀 전에 연락해놓고 가압류 말소 서류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만약 계약 체결할 때는 가압류 있어도 상관없어요. 단 중도금 지급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당사자 간에 해놓고, 만약에 말소 안 되면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말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소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는 중도금 지급 시에 말소를 해야 되고요.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가압류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건저당 같은 경우는 잔금을 받아야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잔금 치를 때 중개사무소에서 실장이나 있으면 은행에 따라가서 돈 다 갚는 거 보고 그 갚았다는 영수증 받아가지고 매수인한테 또는 임차인한테 줘야 돼요. 갚는다 해놓고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 다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어놓고 말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고라고, 나중에 그 매수인이 분명히 말소하기로 했는데 왜 말소 안 해주냐 하고 와서 계속 따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직접 돈을 주지 말고, 보통 금액이 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다 나와요. 직접 은행 과장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저도 해봤는데 대출이 있으니까 매매를 해봤는데 저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 과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주더라고. 저보고 몇 억 갚았다고 벌써 제 대출. 아마 서류상만 갚은 걸 했나 봐요. 만약에 제가 돈 안 주면 가서 또 다시 뭐 서류상 조작해가지고 안 갚은 걸 하면 되겠죠. 그 영수증 주고 은행 직원한테 돈 줬어요.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꼭 그런 거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잔금 지급 시까지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중도금 지급 시까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고, 미납 국세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 안 낸 거 마저도. 왜냐면 세금 안 내면은 압류돼가지고 공매 넘어가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넘어가니까요.
공매는 재밌죠. 그 지금 우리 그 한전부지 공매했잖아요. 그게 뭐 10조 5천억인가. 그 수수료 얼마 냈는지 알아요? 한 30만 원 정도 냈대요. 온비드 이용 수수료. 그 온비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게 세금 안 내면 전부 다 압류해가지고 공매 넘깁니다. 그래서 미납 국세도 확인해야 된다. 그 국세는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면 되고 지방세는 시군구에 가면 확인할 수 있죠. 납세 증명은 떼달라고 하면 돼요. 그 지방세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세는 국세만 나와 있는데 지방세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임대인은 좀 귀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러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차인이나 만약에 선생님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만나게 되고 좀 친해지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수수료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딸랑 계약서만 써놓으면 뭐 하는 일도 없이 네가 뭔 수수료만 이렇게 많이 받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수수료 받기도 편하니까 이거 세입자한테는 꼭 세입자를 위해서 챙겨주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실제 챙겨주는 거고 나중에 중개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주택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현황,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 적어가지고 다 작성해가지고 직접 세입자 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관계인에 지금 현재 개업공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주의 그 위임장 받아가지고 개업공인예사가 직접 가서 열람할 수도 있거든요. 귀찮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임장만 좀 써주십시오. 인감명령하고 뭐 위임장 가져가면은 아무나 가서 이걸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선순위 확정일자. 올해부터는 이제 동사무소에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그 지금은 열람한다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작년에 한 거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한테 물어보고 일일이 세입자한테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 안 해보더라도 그 리스트 딱 계약 날짜하고 보증금하고 다 적어달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회사가 그런 걸 받아놨다고 하면은 거짓말 한 사람이 나쁘지 개업공인회사가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걸 받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 이게 지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나중에 있습니다만은 중개업자,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올해 7월 29일 2014년 7월 29일부터는 개업공인회사라고 합니다. 개업공인회사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수도, 전기, 가스, 배수, 벽면 및 도배 상태 등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된다.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의뢰인 등이 중개사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중개 수수료가 보통 6%, 8% 정도 되더라고요. 즉 주택 매매는 6%고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업용, 즉 우리는 상가잖아요. 상가는 8%고요. 주택은 6%예요. 대부분 주가. 물론 50개 주가 조금씩 주별로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미국의 중개제도를 좀 제가 논문도 쓸 게 있고 해서 많이 좀 보고 왔는데 6%나 8% 정도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미국 개업 공인회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는 일은 작아요. 즉 체크리스트만 작성해요. 체크만.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이 몇 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권리 분석사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즉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제도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 에스크로우 우리 지금 보증보험하고 비슷한 거죠. 근원보험인데 이 에스크로우가 다 활용되기 때문에 근원보험 회사에서 권리하자가 있으면 책임진을 대신에 만약에 이런 서류 같은 게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 근원보험회사에서 계약서를 홀딩하고 있고 계약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즉 에스크로우 제도가 거의 뭐 100% 이걸
그 권리 근원보험을 들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해놓고 안 보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권리 분석을 해. 근원 분석까지 한다고. 권리 분석하고 근원 분석하고 다른 게 권원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다른 게 권리 분석은 현재의 권리만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고 권원 분석은 권리의 원인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럼 옛날 그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전에 거부터 쫙 데이터를 다 가지고 말소된 원인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정보험을 가입해야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한 건 가입하는 거예요. 만약 사고 나면 책임진다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스크로 제도가. 그러니까 그 에스크로 보험료가 한 0.4% 정도 된다더라고.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0.4%잖아요. 그래서 이 6%에서 8% 되는데 미국에는 6%는 이게 매도인만 내더라고. 이것도 매도인만 내요. 그 주택은 매도인 6% 내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매도인이 8% 내요. 매수인은 안 내요, 돈을. 그래서 만약에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매수인을 댄 데는 공동중개 했으면은 이거 8% 가지고 4%씩 나눠 먹는 거예요. 매수인을 붙이는 중개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이게 에스크로 수수료 한 0.4% 빼고요. 그럼 8% 받아도 한 3점 몇 %밖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3%도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0.9%니까. 근데 여기는 뭐 비싸거든요. 거의 뭐 10억,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지금 비싸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는 사실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체크리스트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책임은 지우고 있으면서 지금 중개 보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한쪽에서만 그냥 6%, 주택은 6%, 상가는 8%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내리겠다고 지금 입법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린다고 하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서울에서 3억짜리 임대하고 5억짜리 매매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수수료가 더 많아야 돼요? 주택인 경우. 이거 매매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는 0.4%예요. 지도조례에 보면 서울시조례에 0.4%면 200만 원이에요, 수수료. 근데 임대는 3억 이상인 경우는 0.8%죠, 0.8. 0.8이니까 38, 24, 240만 원이에요. 3억짜리 임대를 하면 240만 원 수수료 줘야 되고 5억짜리 매매하면 수수료가 200만 원밖에 안 낸다고요. 그게 좀 모순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고가주택,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상한선을 높일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 계약 당사자 서명,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하게 되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하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면제권 확보입니다. 전세권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로 확보할 수 있다. 또는 뭐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로 확보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게 확정일자를 받고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의 못하고 있죠. 주인한테 전세권 설정,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해보니까 난 해주고 싶다. 근데 너 하나 해주면 전부 상가가 한두 개가 아닌데 다 해달라고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해줍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 주택인 경우는 주민등록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확보합니다. 대항력은 인도하고 이사하고 나서 주민등록만 하면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생기죠. 그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최우선 면제만 받을 수 있죠.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데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이사날에 즉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보에 유리하다. 이런 것도 다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세입자들한테는 말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중간에 이사 가면 안 된다. 중간에 주소 옮기면 안 된다. 이런 거 말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미납 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직접 이를 확인하여
확인할 법적 권한은 없다. 네. 지금 현재 문제예요. 그게 직접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주민 확정일자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인만 가능하거든요.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건물주, 집주인의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대리권 받아서 할 수 있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전입을 할 세입자가 될 예정인 사람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될 예정인 사람. 자, 계약의 시작인데 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과 비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수리 필요시설 있다 없다, 수리할 내용 있으면 뭐가 있다, 뭐 벽 도배해준다, 장판 새로 해준다, 싱크대 교체해준다, 수리해준다 이런 거 적어야 되겠죠?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 다음에 수리 완료 시기는 잔금 지급 기일인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다, 아니면 뭐 기타 언제까지다 적으면 되고요.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한다. 기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놔야 분쟁이 안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인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임차주택의 사용관리 수선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 분쟁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뭐라고 하지? 무당집이라 안 하고 뭐 보살집이라고 하더라고. 좋은 말로 보살집. 즉 그게 뭐에 그 부처 같은 거, 불당 같은 거 이런 거 차려가지고 주택이라고 임대차 계약 해놓고 주택 지하에 이런 거 점집 차려놓고 해가지고 주인이 계약 해지하겠다. 나는 또 보살집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이런 거 하면은 미리 주인한테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고 했다가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보살집 하려면은 주인한테 말하고, 근데 주인이 이제 새가 잘 안 나고 하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말 안 했다가는 나중에 사용 목적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뭐 그렇죠. 뭐 집에도 못 들어오라고 문장을 놓고 뭐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존에 필요한 거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속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이것도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 뭐 통상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전기 담화 뭐 이런 거 그 보통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 많이 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은 누가 부담할 건지, 만약에 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적어 놓으면 이제 분쟁이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다음에 기간의 연장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건 법무부에서 만든 거고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다. 1항은 2기의 차임을 연체, 2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 총액이 발생한 경우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2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이 2달 월세액입니다. 그러면 한 달 월세가 예를 들어서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에서 월세를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 안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반만 연체시켰으면 이거는 넉 달 연체시켜야 200만 원이 되잖아요. 2달 월세액만큼 연체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지상권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묵시적 갱신인데도 또다시 2년 보장해줘야 되죠.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제8조 2항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년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법조문이니까 사망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료는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묵시적 갱신되고 나서 우리 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중개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주택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가 나 도저히 뭐 이사 가가지고 뭐 어디 직장이 다른 데로 가서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1년 만에 방을 빼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서 주인하고 또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수료는 누가 부담하냐고요? 현실적으로 하고 법적으로 하고가 좀 다른데요. 법적으로는 무조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근데 현실은 전부 다 임차인이 내고 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똑똑해가지고 이거 현행법을 알아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는데 못 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알았다. 그러면 2년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남은 1년간 월세를 다 빼버리고 줘도 되죠. 보증금에서. 2년 계약했으면 2년간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은 1년 만에 주인이 알아서 방 빼가지 나가라. 복비까지 네가 다 대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 대신에 나머지 1년간 월세는 떼지 않고 다 내주는 대신에 수수료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현실은. 원칙은 임대인 내야 되지만 임차인 내도록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개수리는 법적으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2년간 차임을 다 지급해야 되니까 이거 안 받는 대신에 중개수료 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은 1년간.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을 주택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잖아요. 짧아도 2년은 살 수 있고 길면 2년 만약 2년 해놨다가 1년만 나가려고 하면 2년분 월세를 다 줘야 되잖아요. 1년 계약했으면 1년간 월세만 주면 되는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임차인은 짧게 하려고 그래. 1년 하려고 그래요. 임대인은 2년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2년 보장해 줘야 되니까. 현실이. 예, 주택임대차에서는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더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3개월인데 민법에서는 1개월이죠. 1개월. 민법에서는 1개월인데 여기서는 3개월입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4조 제1항 기간 내에 각 상대방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럼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 왕창 올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정액청구는 5%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기간 2년 지나고 나서 2배로 올리는 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되죠? 계약기간 중에만 5%밖에 못 올리고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시세대로.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계약서 제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 시 보증금의 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건 옛날에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나올 때는 계약서 하나에다가 확정일자를 2번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계약서 줘가지고 만약에 2억인데 만약 5천만 원 정액했으면 5천만 원 정액된 부분 따로 적어가지고 요 정액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다고 여기 옛날에 확정일자 하나 받아놓고요. 그러나 지금은 따로 이렇게 계약서를 안 적고 그냥 옛날 계약서에다 특약에다가 2014년 12월 7일부로 보증금 7천만 원을 정액하기로 해서 합계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 같은 계약서에. 그게 더 바람직하겠죠. 계약서 2장 가지고 있으면 하나 이제 분실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계약서 하나에다가 확정일자를 2번 받을 수도 있다. 보증금이 만약에 정액된 경우에는 조금 요거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계약서 2장 해가지고 2군데 확정일자 받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차임 정액 청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 5%입니다. 초과하지 못하고요.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1년 안에는 못 올린다. 그러면 2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만 지나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5%까지는. 근데 현실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주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안 올리더라고요. 1년 지났다고. 근데 보통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하니까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도 5%밖에 못 올린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시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는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부 다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내용 그대로고요. 계약 해지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달하다 이 말도 지금은 이르도록 이렇게 한글로 순화됐습니다. 법조문이. 2달간 월세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아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죠.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돈은 주고 있어야 됩니다. 공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참고사항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면제 순위 유지가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비용의 정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된다.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가 장기 수수성 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 옛날에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인이 내야 됩니다. 집 주인이. 그래서 요즘은 관리비 명세서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받아 나올 수 있다.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얼마인지 해달라고 하면 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라는 말이 올해부터는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근데 지금 이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의 몇 %인 얼마를 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 이것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일반 가세 사업자라면 포함이 될 거고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불포함이 되겠죠. 연간소득 4,800만 원 넘으면 포함해서 받으면 되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불포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이 전부 다 간이가세 사업자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다가 금액이 4,800만 원 넘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일반 가세 사업자가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금 1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 지금 교부해야 되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전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개업공개사들이 세금 제대로 신고 안 하는 거 알고는 있으면서 단속은 안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 현금 영수증 교부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또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니까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럼 단속은 안 해요. 이제 그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단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부담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임대인, 매도인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중개수수료를.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수리받을 수가 없다. 중개업자라는 말도 지금 올해 7월 29일부터 개업공개사로 바뀌었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업무보정 관계정서 공제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몇 년 몇 월 며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전부 다 관련법에 있는 내용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은 가급적이면 많이 적는 게 좋겠어요? 안 적는 게 좋겠어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특약을 많이 적다 보면은 이제 계약은 명확하게 돼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적다 보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을 적다 보면은.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금 임대인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물으면 그럼 임차인이 내도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묻는 게 좋아요. 안 물어도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옛날에 몰랐다가 이제 임대인들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계약 연장 조건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는 그 대신에 보증금은 안 올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특약을 명확하게 넣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중개업자가 특약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실상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건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계약 성립이 안 되고 또 대충 얼렁뚱땅 계약하다 보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간인이 뭐예요? 접어가지고 두 장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기 임대인, 임차인, 이 중개업자가 지금 개업공개사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여기 주소는 도로명 주소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건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앞에 우리 부동산의 표시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는 게 아니고 뭐 적는다고 했어요? 집원 주소를 적는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을 때는 이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금 이게 확정일자, 결론은 이거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 말은 확정일자를 도장을 한 계약서에 두 번 찍어주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거 확정일자 부여 규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확정일자 두 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옛날 계약서에다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5천만 원 정액하기로 하면 해가지고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약에 2억이었는데 2억짜리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아놓고 또 새로 5천만 원 정액했으면 정액된 계약서요 5천만 원에다 또 다시 확정일자 하나 한 번 받아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언제부터예요? 지금 개정은 2013년 12월 31일 날 개정돼 가지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확정일자를 계약서 한 장에다가 재계약할 때는 또 한 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라고요. 옛날에는 계약서 한 장에다가 확정일자를 두 번 찍어주지는 않았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 정액됐으면 한 번 더 같은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만 확정일자 부여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그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증서 또는 우선 면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걸 제출하면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 다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개업 공개사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은 건물주,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입니다.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좀 수리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임대인 동의서가 있으면 된다고 했죠 아까. 임대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4번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되죠? 지금 올해는 인감증명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거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죠? 올해 생겼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또는 신분증 4번 있으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이 되겠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서, 동의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려는 자도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거기에 선순위 세입자가 몇 명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 수수료 내는 거는 뭐 참고로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확정일자 열람하는데도 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 12월 31일에 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확정일자부 그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다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서류 정말 이제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 보증금 얼마인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